오늘의 주제는 장애인과 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새로 내정된 사회복지부 장관, 자꾸 왜 난 사회복지부로 해. 보건복지부인데. 사회복지부로 바뀌어야 돼요. 보건과 사회복지가 어차피 결합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누가 내정이 되더라도 사회복지 쪽에 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똑같지 않을까? 이분의 이력을 제가 조금 살펴봤더니 뭐 화학 전공하고 뭐 약학 뭐 이쪽 관련됐고 식약처에서 일을 하셨고,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그 로펌인지 뭐 하여튼 법률사무소인지 거기서 좀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력에 준해서 이 장애인의 법, 그러니까 장애인이 취해야 되는 법, 이 사회복지법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이 사회복지법이라는 장애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사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만족도도 높고 효율적인 게 개인 예산제다. 저는 이 김승희 장관 내정자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정립해 주시고, 이것들을 법제화하고, 또 이제 섬세하고 꼼꼼한 그 여성의 어떤 성향들로 인해서 잘 살펴서 그것들을 반드시 좀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저희 회사 휴리스틱 일을 하면서 소아당뇨 환자들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소아당뇨 당연히 장애인 등급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럼 소아청소년 당뇨인 환자가 나이를 먹어. 그러면 20살이 넘으면 성인이 되죠. 그러면 앞에 소아청소년이 빠져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봤더니 그럼 어떻게 해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일형 당뇨라는 건 세상 기능이 태어날 때부터 뭔가 작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그게 아주 최소화로 돼 있어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상태, 이게 이제 소아당뇨예요.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한순간이라도 그 지원이 끊기면, 의료 지원이 끊기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인슐린 주사를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서 그냥 한 달은 걸르자. 걸으면 이제 죽습니다. 근데 그걸 평생 해야 되는 대상은 장애인 그룹에서 빠졌더라니까요. 의사들이 여태껏 보건복지부 장관들을 했어요. 아무도 이분들에 대한 것들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고, 제가 봤을 땐 그 이유가 뭐냐? 소수이기 때문이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소아당뇨라는 그 계층이 이게 소수란 말이에요. 소수가 힘을 모아서 얘기를 해봐야 들어주질 않잖아. 그러니까 일부라고 해도 의료계라는 게 사실은 뭐가 됐던 이 자본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익 창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되지 않나. 이제 새 정부의 내각이잖아요. 거기에 의사라는 그 의료 행위를 해야 되는 어떤 그거랑 상관이 조금은 좀 떨어지는 약사 출신의, 그 다음에 법률 쪽에도 뭐 일을 하셨던 분이라면 요거 장관 시절에 하나 되지 않을까? 사회복지법 개정만 있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복지라고요. 그럼 본인의 이력을 잘 활용해서 보건복지에 해당하는 이 법률 개정은 김승희 장관님께서 나는 충분히 해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만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왜 장애인은 비대면 진료가 안 될까요? 의료 취약계층이라는 게 무슨 저기 섬에 사는, 외딴 데 사는 이 거리상으로 누가 봐도 1차원적으로 저 사람은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 불편하겠다가 거리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는 해당이 되고, 왜 우리는 해당이 안 되냐고요. 뭐 소변검사하고, 소변검사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면 거기 남녀 공용 화장실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 또 이렇게 들어가갖고 해갖고 뭐 어디다 놔야 되는지도 모르고, 거기 다른 여자들이 있는데 남편이 쑥 들어올 수도 없고, 좋은 의도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누군가한테는 그게 족쇄라니까. 업체에서도 뭐 회사에서도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을 때는 그 장애인의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뭔가 좀 여지를 주든가. 딱 새 내각이 꾸려졌을 때 분명히 김승희 내정자께서 만약 장관이 되시면 꼭 이 역할은, 본인은 오히려 한쪽의 이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실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뭐 어떤 관점에서 그 장관 내정자의 동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본인이 반드시 정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뭔가 이 보건과 복지에 관련돼 있는 정말 필요한 역할을 그 가치 있게 해주시는 사명감이 있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꼭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이 시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생츄어리의 김혜균입니다. 자, 오늘 제가 촬영하는 이 시간이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막 시끄럽고 난리예요. 난리 뭐. 서로 뭐 원팀이네, 뭐 우리는 둘도 없는 케미를 자랑하는 커플이네, 뭐 생 난리친 사람들끼리 막 서로 삿대질하고 욕지거리하고 서로 니 때문이니 나 때문이니 뭐 이러고 있고 막 시끄럽습니다. 근데 다 예상했던 일이죠.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생츄어리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제 당선되셨죠? 네. 저도 오세훈 시장님을 니 당선이 되셔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사실 이제 뉴스밖에 저는 못 보니까 취약계층을 위한 최고의 강의를 듣게 해주겠다 뭐,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게 취약계층이 대한 개념조차가 이제 불명확하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시고 나서 4년 동안의 임기 동안 핵심 주력 시정을 펼치는 그 슬로건이 약자와의 동행이시더라고요. 약자와의 동행. 그 중에 이제 뭐 그 TBS 교통방송이 사실은 그게 의미가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5년 동안 어디 뭐 하여튼 그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교통방송은 이미 뭐 죽은 방송이다 보니까 요즘 다 택시를 타도 다 이렇게 앱 틀어놓고 하시지, 방송 각자 듣고 싶은 방송 들으시고 교통정보를 교통방송으로 안 하잖아요. 그게 이제 교육 쪽 방송으로 간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라디오 채널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떤 방송으로서의 기능과 교육으로서의 기능을 잘 병행해서 사람들이 외면하지 않는 방송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 부분이 뭐 전에 말씀드렸던 취약계층을 위한 뭐 교육 뭐 이 부분과 관련성이 뭐 없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일단 참 고맙죠. 예, 보통 약자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네, 관심 없다. 이제 선거 앞두고 잠깐 관심을 돌리다가 또 선거 끝나면은 뭐 나 몰라라 뭐 늘 그런 삶이 뭐,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했을 때 얼핏 들으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누구랑 동행을 하고 누구가 나의 동반자라고 했을 때 처음엔 다 좋긴 하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두 케이스도 처음엔 다 좋다고 잘해보자고 으쌰으쌰 했는데, 이게 동행이나 동반자는요 정말 잘 가지 않으면 연락에 하고 서로 정말 남보다 못한 뒤통수를 서로 치고 정말 안 보는 아주 그냥 남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게 이 동행의 특성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뭘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바라건대 4년 동안 정말 약자들이 동행이 기쁘고 동행이 감사하고, 아니면 뭐 기쁘고 감사한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어요. 그냥 그 동행이 참 나쁘지 않았다 라는 쪽으로 잘 좀 계획하셔서 꼭 원하시는 4년을 임기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게 또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4년은 제발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자, 이제 축하 인사는 드렸고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는 장애인과 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법이 주로 이제 의료법이 중심이 되겠죠. 하지만 뭐가 됐든 장애인과 법. 요번 새로 이제 정호영 씨가 낙마하시고 새로
내정된 사회복지부 장관, 자꾸 왜 난 사회복지부로 해. 보건복지부인데, 그쵸? 사회복지부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내 무의식 속에 있나 봐. 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되신 김승희 씨라고, 뭐 청문회는 안 했는데, 사실 뭐 저는 그분에 대해선 뭐 그분이 뭐 적합하다 아니다 뭐 이런 제가 뭐 이야기를 할 입장은 아닌 거더라고요. 왜냐면 보건과 사회복지가 어차피 결합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뭐 누가 내정이 되더라도 이 사회복지 쪽에 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어차피 다 똑같지 않을까? 뭐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의 이력을 제가 조금 살펴봤더니 뭐 화학 전공하고 뭐 약학 뭐 이쪽 관련됐고 식약처에서 일을 하셨고,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그 로펌인지 뭐 하여튼 법률사무소인지 거기서 좀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걸로 뭐 수상도 하시고, 뭐 그게 뭐 이해충돌 방지법이 얼마 전에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이해충돌 방지법하고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뭐 저는 그런 정치적인 부분은 여기서 언급하고 싶지 않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지금것은 너무 그러니까 의료가 의사 위주의 의료였다면, 사실 약사도 의료진이긴 하지만 협회라고 예를 들면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약사협회 다 분리가 돼 있지 않을까요? 그쵸? 각각이 또 이제 이게 다르고, 그래서 예전에 뭐 의약분업 뭐 이거 했을 때 난리였잖아요. 의사는 뭐 안 된다, 뭐 약사는 뭐 어쩐다. 근데 어떻게 잘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이분은 오히려 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력에 준해서 이 장애인의 법, 그러니까 장애인이 취해야 되는 법을, 사실 이분이 사실 약사 출신의 뭐 식약처 뭐 하셨다고는 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이분이 뭘 하실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미지수예요. 그래서 얼핏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분 또한 적합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사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적합하지 않다라는 기준이 사실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분이기 때문에 식약처에도 계셨지만 뭐 법률 뭐 로펌 쪽에도 뭐 관련이 돼서 일을 하셨던 분이니, 어쩌면 이분이 장관을 하시게 된다면 이분이 장관을 하셔서 꼭 하실 일이 있지도 않을까? 라는 나름의 희망을 한번 걸어보는 입장에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자, 이 법이라는 게 사실은 이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지키고 살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질서에 뭐 도덕도 있고 뭐 윤리도 있고 규범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법이 있고 뭐 이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 상에서 이 법은 가장 좁고 완고하고, 그 다음에 이 법은 가장 흔한 말로 이 규정이 굉장히 엄격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개헌을 하겠다 할 때 그 개헌을 하는 조건이 엄청 까다롭잖아요. 근데 이 사회복지법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이 사회복지법이라는 거 안에서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장애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사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만족도도 높고 효율적인 게 개인 예산제다. 저는 이 김승희 장관 내정자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정립해 주시고 이것들을 법제화하고, 또 이제 섬세하고 꼼꼼한 그 여성의 어떤 그 성향? 예, 성향들로 인해서 잘 살펴서
그것들을 반드시 좀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이 장애인 등급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저희 회사 휴리스틱 일을 하면서 소아당뇨 환자들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소아당뇨 당연히 장애인 등급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소아당뇨는 이게 이제 소아청소년 당뇨해서 이분들은 거의 100% 연속 혈당 측정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그 예전에 그 기사화돼서 많이 아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생명줄이고 이게 단 한순간도 멈춰져 버리는 순간 이게 사망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의료법상 그게 뭐 개인이 뭐 직접 구입해다가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국가가 안 해주잖아. 제가 개인 예산제에서 예를 들면 개인 예산제라는 게 도입이 됐다면 그걸 정말 의지가 있고 필요한 사람들끼리 같이 뭐 공동구매를 하던 서로 정보에 취약한 사람도 그 안에서 내가 직접 구매를 못하면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해서 분명히 그것들을 이뤘을 수가 있었는데 아니 우리 새끼가 저거 없이 뭐 까딱하다가는 정말 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무슨 의료법인지 복지법인지 뭐에 접촉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됐던 사건 이후로 이제 제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료 지원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법을 하나 만들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뭐 하나가 생기면 이거 해주고 제가 봤을 땐 거기에 특별한 뭐 이권도 개입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하나 뭐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그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서 한 달에 이제 지불되는 그 값을 생각해 보니까 일반 이 체열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인슐린 주사도 늘 맞아야 되니까 아주 제가 미니멈으로 잡아봤을 때 균일할 수는 없지만 한 달에 한 40만 원. 근데 이 한 달에 40만 원이라는 돈이요. 여러분들 적금 들어보셨잖아요. 적금. 제가 한 달에 30만 원짜리 적금을 한번 3년짜리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근데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가 너무 심해서 이 3년에는 무슨 일이 어떻게 있을 줄 알고 그 다음부터는 1년 이상짜리 적금도 안 듭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3년, 5년, 10년이 아니라 평생이에요. 평생. 근데 그 40만 원 중에 그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한 부분은 뭐 하루에 10,000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모양이에요. 자, 이게 보면 이걸 지급해 준다는 건 그 부분에 대한 엄중함과 이것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을 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제가 이제 그래서 또 더 찾아봤어요. 그럼 소아청소년 당뇨인 환자가 나이를 먹어. 그러면 20살이 넘으면 성인이 되죠. 그러면 앞에 소아청소년이 빠져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봤더니 그럼 어떻게 해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성인이 됐으니 네가 책임져라. 제가 그 부분을 보고 그럼 여기 장애인 등급으로는 당연히 돼 있겠지. 왜냐면 의료 지원을 받았으니까 안 돼 있더라고요. 세상에 저는 뭐 모순 뭐 여러 가지 모순들이 너무 많죠. 뭐 비상식과 모순이. 아니 근데 한 달에 30만 원 꼴이 되는
그 의료 지원은 해주는데 장애인으로는 왜 안 됐을까? 제가요 2008년도 그때 이제 대학원 막 이제 석사과정 막 들어가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도 꽤 많았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그때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어디야? 충청도? 네. 충청도에서 서울까지 운전도 하시고 술도 아주 그냥 꽐라가 될 정도로 마시세요. 술을 엄청 잘 마셔.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뭐 담배를 피우시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도 하세요. 나이가 그 당시로 60이 넘으셨는데 일도 하셨어요. 공인중개사? 예, 그 일을 하고 계셨고 그러니까 이제 생활전선에서도 계시고 그 다음에 운전도 하시고 뭐 음식도 뭐 가리지 않고 다 드실 수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게 근데 술을 같이 이제 마시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가 이제 운전을 안 하려고 하셨대요. 근데 뭐 무슨 병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수술을 몇 번 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장애인 6급 해갖고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장애인 되니까는 차를 사거나 네 할 때 뭐 세금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많은 혜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차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너무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근데 그렇게 장애인 등급을 받을 정도로 수술을 많이 하셨으면 이렇게 막 술을 과음하시고 뭐 음식 뭐 식이 뭐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그랬더니 자기 수술은 그런 거랑 상관없대요. 생명이랑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몇 번 했더니 그냥 장애인 등급이 나오더래요. 자기도 몰랐대요. 그래서 남들이 야 이럴 때 차 사 뭐 어쩌고 해갖고 운전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운전을 안 하신지 왜냐면 운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운전을 안 하시고 뭐 이제 와이프한테 차를 주셔갖고 운전 안 하고 그냥 다니셨다가 다시 차를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장애 1급이었어요. 그러면 1급, 2급, 3급은 이제 약간 중증, 4급, 5급, 6급은 경증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당시 혜택이 뭐가 있었는지 솔직히 전 잘 몰라요. 뭐 그런 게 있었다. 그 세대주가 되면 그래서 제가 세대주가 됐구나. 세대주가 되면 관리비인가? 뭐 10% 감면을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뭐 그렇게 하셨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무슨 장애인이 또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 누가 봐도 외관상 장애인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그냥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 그런데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선천적 심장 기능이 이제 불안전하게 태어나서 평생 이제 이 심장 수술을 10년에 한 번씩인가? 굉장히 대수술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이제 10년 그쵸? 이제 10살 때는 이 친구가 자기 병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학교에 잘 못 가고 장기 입원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뛰는 거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 놀이동산 가서 뭐 롤러코스터 뭐 바이킹 같은 거 타는 거 이런 거 잘 못했고 굉장히 이제 조심조심 이렇게 살았다가 이제 본인의 병에 대해서 완벽하게 인지를 한 게 이제 20살 때. 그래서 매 10년마다 대수술을 받더라고요. 제가 뭐 병명 같은 건 잘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장애 3급 등급을 받아요. 자, 그렇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시각이든 청각이든 발달이든 지체든
우리가 흔히 아는 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그 대상자들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심장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죽는 겁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심장이라는 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게 한순간 멈춰버리면 죽는, 즉 생명의 아주 극단적인 위험성을 갖고, 그 다음에 이 어떤 병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약간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뭐 이렇게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술이 가능하고 완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그 병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살 필요가 없는 병은 장애인으로 분류가 안 됩니다. 즉 장애라는 건 모르죠. 뭐 지금 화성 가서 뭐 달나라 가서 뭐 농사도 지을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는 뭔가 정말 막 혁신적인 그런 치료법이 생겨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는 그렇게 10년에 한 번 매번 꼭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한 1년 정도 전부터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딱 한 번 뭘 했으면 이제 더 이상 무슨 뭐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이식 이런 거 이식해갖고 뭐 계속 면역 억제제 뭐 이런 거 먹고 계속 관리받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딱 했어. 그걸로 끝. 그 다음에 정상. 이걸로 다시는 병원 안 와도 돼. 다른 게 아파서 병원 오는 건 몰라도. 이럴 수 없는 딱 지점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은 뭐 일주를 갖고 있던 일경을 갖고 있던 적어도 거기에 서포트하는 돈은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지금 일주 일경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 달라질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이게 장애인의 기준입니다. 그런 걸로 따지고 보면 일형 당뇨라는 건 췌장 기능이 태어날 때부터 뭔가 작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그게 아주 최소화로 돼 있어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상태. 이게 이제 소아당뇨예요. 우리가 보통 당뇨병 그러면 앞에 뭐가 붙죠? 성인병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당뇨병이 뭐 유전적으로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기는 해도 보통 이제 당뇨라는 것이 유전적으로지만 발병을 하는 어떤 시점을 보면 거의 대부분 성인 이상, 그러니까 30대에서 제일 많이 분포되는 건 한 50대. 여성 같은 경우는 갱년기 이후. 뭐 이렇게 사실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그 시기가 되면 내가 살아온 이력이 있습니다. 식습관, 생활습관. 자, 식습관, 생활습관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해요? 생활습관병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가뜩이나 유전적으로 취약한 계층인데 그러면 최소한 뭐 탄수화물을 좀 조절하고 뭐 그 끼니를 골고루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위주의 식사에 뭐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꾸준한 운동을 하고 체중 관리를 하고 뭐 그렇게 했을 때 뭐 한 40, 50에 왔을 당뇨가 60에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이미 왔어도 근데 이미 오면은 이제 보통 처음에 이제 그 약을 보통 많이 복용을 하고 그때부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술 끊고 술이 아주 그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잖아요. 술 끊고 그 다음에 쌀밥보다는 다 잡곡밥 위주의 밥을 먹고 그다음에 식사도 그 열량의 그런 음식보다는 이제 적당하게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이런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아우 나는 3발자국 이상 걷는 것도 싫어 했던 사람도 그래도 산책이라도 하고 운동을 하고 뭔가 조치를 하죠. 그래서 이미 발병은 됐지만 그 수치가 꾸준히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게. 이게 뭐예요? 생활습관병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당뇨병이 발병이 됐는데
당뇨병이 완치됐어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수위가 아주 정말 초창기 수준으로 쭉 유지되시는 분은 저는 주변에서 봐요. 그분은 정말 이 체열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늘 본인의 당이 뭐 공복에 얼마, 뭐 식사하고 났을 때 얼마, 뭘 먹었을 때도 없고 이거를 스스로가 관리를 하셔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즉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고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게 이렇게 유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소화는요, 이게 내가 보니까 이 진짜 우리나라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이 교육의 이 정말 후진화. 즉 뭐냐면 우리가 당뇨병을 성인병이라고 말을 하니까 어린아이가 당뇨병에 걸렸으니까 소아당뇨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이게 어느 정도 모든 병에는 유전자 기저가 있습니다. 집안 내력이 뭐 암이 많은 집안이 있고, 집안 내력이 뭐 고혈압, 뭐 이런 약간 이 뇌혈관 질환 쪽에 안 좋은, 심혈관 질환 쪽에 안 좋은 쪽, 뭐 관절염, 뭐 류마티스나 이런 관절 쪽에 안 좋은 쪽, 다 있어요. 그럼 그 모든 그 기저가 유전적으로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다 장애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소아당뇨는 이 췌장이 기능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지. 소아가 무슨 음식을 생활 습관적으로 얼마나 안 했길래 그 병이 왔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아당뇨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뭐 서구의 식습관 때문에 생기고 어쩌고 하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천적 심장 질환이 얘가 무슨 뭐 태어나자마자 그 심장에 무슨 뭐 충격을 가해서 병이 생긴 게 아닌 것처럼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살짝 뭐 처음에는 이제 모유를 먹고 뭐를 먹고 하는 어떤 그 단계 안에서 발생되는 과정인데 그 아이가 무슨 음식을 얼마나 뭐 이렇게 편식을 하거나 아니면 혈당이 높은 음식만 먹거나 아니면 뭐 아이들 아시잖아요. 거의 특별하게 문제가 있지 않은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뛰어다니잖아. 계속 그냥 걸어 다니는 법이 없어. 계속 뛰어다니고 그렇게 활동량이 많은 애가 운동을 안 해서 당뇨병이 생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건 이거는 선천적 심장질환과 똑같이 선천적 어떤 이 장기의 그 기능이 이게 사실은 잘못 만들어져서 태어난 거라면 당연히 이 부분도 장애인으로 편입이 돼야죠. 근데 그게 안 돼 있더라니까요. 이게 장애인으로 편입이 되면 사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뭐 1970년대에는 뭐 장애인 편입이 되든지 말든지 뭐 그게 국가가 자체가 뭐 돈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진짜 가난해서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게 목표일 정도로 아니 뭐 그런 시대에 뭐 그런 게 있었겠어요? 지금 시점은 뭐예요? 2020년 21세기잖아요. 근데 도대체 수술을 여러 번 했다고 내가 봤을 때는 운전하고 생명에 지장도 없다고 하고 뭐 술도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뭐 음식 조절도 안 해도 되고 그분 아직도 건강하게 잘 사세요. 네. 지금 벌써 그 당시가 한 60 정도 되셨으니까 지금 70세가 훨씬 넘으셨겠죠. 제가 뭐 얼핏 안부를 들으니까 뭐 지금도 그 공인중개사 뭐 일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술 드시고 잘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은 장애인 6급이라고 해서 뭐가 됐던 간에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받는데 왜 소아당뇨는 장애인 그룹에서 왜 빠졌을까요? 이게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무지한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수술을 여러 번 받았다. 여러 번 받았는데 생명에 지장도 없고 다 완치돼서 생활하는데 아니면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은 장애인으로 편입해줘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아직도 많이 미흡하지만
그 혜택을 다 누리고 사는데 정말 한순간이라도 그 지원이 끊기면, 의료 지원이 끊기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인슐린 주사를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서 그냥 한 달은 걸르자. 걸으면 이제 죽습니다. 근데 그걸 평생 해야 되는 대상은 장애인 그룹에서 빠졌더라니까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슈화한 게 2022년 2월 정도 됐을 때 내분비과 의사들이 조금 이렇게 건드렸어요.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누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일형당뇨라는 걸 모르니까 하는 소리죠.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토피가 굉장히 심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삶이 아니더라고요. 아이도 힘들고 정말 엄마는 엄마대로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잠을 2시간 이상 연속해서 자본 적도 없고. 자 그러면 걔네들도 그러면 장애인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아토피는요, 일단 뭐가 됐던 간에 지속 가능하든 안 하든 일시적으로라도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게 또 부작용이 좀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어린 아이다 보니까 가급적 그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고 자연 치유를 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였고, 또 분명한 건 이거는 약간 어떤 음식이나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피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습이나 이런 거 신경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성장을 하면 물론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조금 가라앉았던 게 확 또 일어나고 그러긴 해요. 하지만 아기 때 발생했던 그게 뭐냐면 면역이 약했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되고 면역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체계화되면 그게 점점 좀 약해지고 관리하기에 따라서는 물론 이렇게 등락은 있지만 뭐 살아가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뭐 사회활동을 못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뭐 제 주변에도 뭐 너무 많습니다. 근데 소아당뇨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소아청소년 당뇨 시간을 지나고 성인이 되면 알아서 세상의 기능을 적당히 작용을 잘 해갖고 그냥 일반 당뇨병처럼 그냥 관리해도 돼. 이게 안 된다고. 이거를 뻔히 아는 의사들이 여태껏 보건복지부 장관들을 했어요. 아무도 이분들에 대한 것들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귀를 열지도 않았어요. 이게 뭐 의료법에 뭐 저촉이 되느니 마느니 막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간신히 혈당 측정 연속으로 이렇게 이게 약간 왜냐면 아이를 계속 이렇게 바늘로 찔러서 체열을 해주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이 친구들은 그러면 내가 1시간마다 이렇게 체열을 했는데 그 간극 안에 문제가 생겨도 이 사람들은 그냥 치명적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했고, 아니 그래서 했을 때 막 이슈가 되니까 그걸 간신히 지원만 해줬을 뿐이지 이게 사실 장애인으로 뭐 된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뭐 대단한 것들을 지원해 주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성인이 됐을 때 갑자기 그 지원책이 끊겨서 이 사람들이 그냥 무방비로 있다가 그냥 자기 생명 하나도 담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생명권을 놓치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이것들이 소아당뇨인 엄마들이 나서서 우리가 해주세요 해주다고 해주나요?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 엄마들은 내 아이에 대한 걱정과 불안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삶을 그나마 좀 온전하게 영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지 이분들이 의료인도 아니고 또 법조인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것들을 누가 해줘야 돼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세훈 시장님 약자와의 동행.
이분들은 약자입니다. 생명권에 아주 취약하죠. 사실 이분들 중에 아주 부모들이 뭐 소득이 많은 집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집도 있겠죠. 근데 웬만한 중산층만 해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달에 매달 40만 원씩 그냥 고정적으로 이 생명줄을 잇기 위해 돈을 지불한다?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저희도 뭐 그런 거 많이 겪었지만 뭐 잘 지냈는데 뭐 부모 하나가 아플 수도 있고, 잘 지냈는데 사업을 망할 수도 있고, 잘 지냈는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이 아이 말고 다른 아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형제가 있으면 그 다른 형제는 안 돌봅니까? 그러니까 이 한 달에 40만 원이라는 이 돈은 개인한테 떠넘겨서는 안 되는, 정말 국가가 제도적으로 이 뭐라 그러죠? 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 생명줄이에요. 근데 막 멀쩡히 술 먹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는 사람은 장애인이라고 야 뭐 굳이 필요하지는 않는데 뭐 이런 혜택은 써야지 그러고 자동차 몰고 다니시고, 정말 필요한 대상은 이거 하나 까딱 잘못하면 정말 한마디 악소리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걔는 장애인에서 도대체 왜 뺐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왜 사회복지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안 됐냐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해갖고 의료진 쪽이 계속 장관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뭐 한 거죠? 관심도 없었잖아. 그래, 아예 몰라서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분명한 건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개인이 직접 구매를 했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있어서 지금 한 달에 만원,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원꼴로, 한 달에 그러면 한 30만 원꼴로 지원이 되잖아. 언제까지? 소아청소년 단계까지. 근데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는데 거기서 그 어떤 의사도, 어떤 장관도 아니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장애인으로 편입을 해서 평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신 분이 없었단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땐 그 이유가 뭐냐? 소수이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헌법 제1랑 1조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뭐 이거잖아요. 그러면 민주주의에서 뭐 흔하게 말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니까 뭐냐면 다수가 주류인 거예요. 그 엊그저께 치른 그 지방선거에서도 그냥 뭐가 됐던 간에 표가 나와 한 표라도 많으면 그냥 이기는 거잖아요. 얘는 승자, 쟤는 패자. 그러니까 뭐 30% 차이로 이기나 0.15% 차이로 이기나 하여튼 표를 하나라도 더 가져갔으면 그냥 이기는 거고, 한쪽은 그냥 지는 거고. 그러니까 다수만, 우리는 항상 주목하고 다수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소아당뇨라는 그 계층이 사실은 굉장히 뭐 희귀병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소수란 말이에요. 소수가 힘을 모아서 얘기를 해봐야 들어주질 않잖아. 지금 우리 장애인들도 솔직히 말해서 물론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이제 힘이 돼주시는 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또 그것도 안 이루어졌겠지만 지금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조금씩 개선되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적어도 소수라고 해도 아니 세상에 지들은 죽을까봐 무슨 뭐 몸에 좋다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뭐 다 먹으면서, 이 사람들은 생명줄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소수라고. 근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법적으로 자 주민등록증 나오는 시기, 뭐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기, 뭐 요번에 지방선거에 나갈 수 있는 나이, 그게 만 19세, 만 18세,
뭐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 만 18세 이 기준으로 해갖고 얘는 쭉 그게 평생 이어져 가는데 거의 뚝 잘라갖고 자 소아청소년까지는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가 성인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세상에 이런 거를 두고 도대체 여태까지 정부가 이 장관들이 나는 정말 뭘 했는지 적어도 사회복지, 그러니까 정말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 부분은 뭐 어떻게 그렇다 치더라도 보건 의사들이 주로 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아무 반응 없이 있다가 2022년 2월 9일자인가? 정확히 이제 날짜는 제가 다 암기를 못해서 그제 와서 뭐 의사들이 내분비과 의사들이 아유 그래도 소아당뇨도 장애인으로 편입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개념적으로라면 수술 여러 번 했다고 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그 사람 넣고 얘는 빼는 거 이건 정말 비상식이죠. 근데 이번에 그 김승희 내정자 분께서는 뭐가 됐던 뭐 무슨 법을 뭐 어떻게 다루고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상을 받으셨는데 뭐 법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법을 다루시는 분이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가 있었겠지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요.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수술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익 창출에 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에 그 백내장 그 브로커 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그 보험 사기 뭐 이런 거 있을 아주 이제 극단적으로 나쁘게 되면 보험 사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아이 뭐 이거 교통사고 조금 당했는데 나이롱 환자 해갖고 뭐 그런 것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라고 해도 의료계라는 게 사실은 뭐가 됐던 이 자본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익 창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수술 여러 번 해갖고 뭐 그런 게 뭐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되지 않나. 그 장애인에 대한 기준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망막에 이상이 있어서 이거 뭐 망막은 시신경과 연결이 돼 있어서 뭐 수술도 할 수 없고 뭐도 없고 뭐 그렇대요. 근데 각막은 다르더라고요. 각막은. 근데 각막은 사실 이식이 가능해요. 근데 예를 들어 돈도 없고 인식 기증자도 없고 그렇게 해서 평생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시각장애인으로 살겠지만 어떻게 운이 좋아서 기증자도 만났고 그 다음에 각막 수술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어떻게 뭐 부모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어서 각막 이식을 해서 시력은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러면 장애인에서 빠지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장애인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왜? 이 사람은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인, 돌봄이 필요한 존재인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의 개념을 돌봄이 없이는 혼자서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대상자. 플러스 그 심장 수술을 했던 그 친구도요. 학교도 다니고 직업생활도 합니다. 근데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떤 순간에 그쵸? 내 심장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친구다 보니까. 그러니까 즉 뭐냐면 그런 돌봄이 평생 필요한 즉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내가 뭔가를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치료 불능 이거는 장애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장기나 이 보이지 않는 이 신체적으로 이게 드러나지 않은 어떤 그런 기능들이 뭐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잘 이렇게 불량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죠? 기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장기를 갖고 태어났는데 혁신적으로 뭐가 딱 개발이 됐어. 근데 그게 또 막 20억 30억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뭐 자기 부담금 얼마를 내고
그런 시술을 받으면 영원히 이제는 그 걱정과 생명의 위태로움에 불안해서 벗어날 수 있는 완전한 단계로 간다. 그러면 그런 건 장애인으로 갖다 빼고, 그죠? 그러니까 영원히 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대상자가 있을 것이고, 장애인으로 편입됐다가 시간이 지나서 빠질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 두 가지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에 충족이 되면 장애인으로는 인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 환자와 이 장애인과 이 장애인을 둔 가족에 국가가 최선으로 해줄 수 있는 보장은 보장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세상에 이걸 2022년 동안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의료인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고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도 개념적이상 상식적으로라도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모르겠습니다. 보탬은 될 수 있겠지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이 영역은 누군가만 할 수 있냐면 보건복지부 장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률이라는 게 개헌을 해야 되는 헌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되는 법 개정이 있고, 그 밑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단계에서 행정 이런 걸로 조례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제가 다른 거를 찾다 보니까 이 장애인 주차구역 있잖아요. 거기에 일반 차가 주차를 하면 그 과태료가 지금 10만 원입니다. 근데 어디 압구정동인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주차할 공간 모자라다고 그걸 다 지워버렸어요. 근데 이거 법률로 정해진 걸 지웠으면 이거 불법행위잖아요.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근데 알고 봤더니 2019년도인가? 그 이전까지는 과태료가 50만 원이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붙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법률을 위반할 확률과 과태료가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아이씨 급하면 몰라 나 10만 원 내고 말지 라고 했을 때는, 물론 대기업 회장님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50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그게 그거라고 하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50만 원과 10만 원의 간극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런 거 왜 내렸을까요? 그런 건 아주 호떡같이 잘도 내려. 근데 이거 제가 맨 처음에 했을 땐 전 장애 1급 이렇게 했는데 20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언제인지 저 기억 안 나는데 어느 순간 이거를 갖다가 장애인들이 1급 2급 하면 기분 나빠 할까봐? 우리 장애인들은 그거 갖고 기분 나쁘다고 말한 적 없어요. 물론 사람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중에 기분 나쁘다고 말한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 1급 2급이 뭐가 중요합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냐가 중요한 건데, 근데 그거 싹 다 없애버리고 진짜 마음대로 뭘 바꿔놨어. 그런 건 잘하잖아. 그쵸? 근데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장관들이 자기네들이 기존에 했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중간에 하는 게 쉽지 않다면, 정부도 새로 바뀌었고 이제 새 정부의 새 내각이잖아요. 거기에 의사라는 그 의료 행위를 해야 되는 어떤 이익, 그거랑 상관이 조금은 좀 떨어지는 약사 출신의, 그 다음에 법률 쪽에도 일을 하셨던 분이라면 요거 장관 시절에 하나 해주면 되지 않을까? 자, 우선이 뭐예요? 소아당뇨, 그 소수의 소아당뇨를 이건 무조건 장애로 들어가야 되는, 이건 단순한 질병이 아니에요. 네, 이건 회복 불능, 이건 장애 단계입니다. 평생 돌봄이 필요한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방법에서는 무슨 국가가 다른 거 일 하나도 경제 치안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복지만 무슨 동그랗게 뜨고 봐주는 것도 아니면서 왜 자기네들의 능력을 그렇게 과신을 합니까? 그거 좀 맡기세요.
그 뭐 진단이나 이런 거 서류 이만큼 해갖고 내는 건 난 찬성이라고요. 하지만 일단 그렇게 해서 검증이 됐으면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들을 어느 것에 사용하는지, 사실 이런 사람들한테 한 달에 40만 원, 뭐 예를 들면 개인 예산대로 지원을 했을 때 이분들은 혈당 그 측정기,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고 인슐린을 맞는데 자기는 또 다 올곧이 쓰겠다. 이거 국가가 일일이 다 어떻게 해주냐고요. 근데 똑같은 거를 나한테 해준다. 아니 나는 필요 없잖아. 내가 일용당뇨 소아도 아니고. 그럼 또 나는 나에게 필요한 거를 쓰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무조건 필요한 게 사회복지법 개정만 있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 김승희 내정자 분께서도 별로 여론이 좋진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통과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분도 그 자리에 가서 본인의 역할이 명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은데 어찌저찌해서 그 자리에 갔다. 근데 하는 일도 없다? 근데 약사 출신으로 거기서 보건복지에 물론 약사 출신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겠지만 여긴 보건복지잖아. 보건이 앞에 붙었을지 모르겠지만 복지라고요. 그럼 본인의 이력을 잘 활용해서 보건복지에 해당하는 이 법률 개정은 김승희 장관님께서 나는 충분히 해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의료법이라는 게 이 의사들이 정말 마피아 같은 카르텔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지금 자기네들 주도권에서 단 한 발도 양보를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이제 개인 예산제가 지금 시범 사업으로 됐다가 이제 정식 사업으로 정착이 이게 뭐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응급협진이라고 해서 요 응급협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기서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시범 사업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지금은 본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 예, 그쪽을 맨 처음에 이제 시범 지역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도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 의료 혜택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만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왜 장애인은 비대면 진료가 안 될까요? 사실 저도 사실 일하면서 이제 사실 병원을 다니기가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그냥 막 진짜 막 감기 몸살기가 있어도 병원도 가까워. 우리 아파트에서 나와갖고 진짜 그냥 남들 입장에서는 정말 급하면은 후루룩 가면은 뭐 3분 거리 안에 병원들이 다 있어요. 근데 나는 거기를 가는 것도 너무 힘든 거야.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내려오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약 서랍에 그냥 각종 약을 다 이렇게 미리 약국에서 사다 놓고 그냥 일반 의약품이죠. 그때마다 그냥 임시 방편으로 그냥 먹으면서 버텼더니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쌓여갖고 이제는 병원을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병원을 간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MRA를 찍고 아니면 무슨 치료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조치를 반드시 병원 가서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런 건 병원에 가야겠죠. 뭐 초음파를 한다던가 CT를 찍는다던가. 근데 뭐 그냥 혈압약 타고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 뭐 이제 수면 장애가 굉장히 심해서 뭐 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 병원 가잖아요. 그럼 한 5분 있다 와요. 그냥 마주 앉아갖고 뭐 그냥 얘기하는 게 뭐 지난번에 뭐 처방해준 약 먹고 어땠습니까? 얘 뭐 그거 먹었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러면 뭐 여기 약을 좀 바꿔드리죠. 끝입니다. 근데 나는 그 5분을 쓰기 위해서 걸어서 거의 왜냐면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형 병원이 아닌 이상은 사실 주차장이 별로 없잖아요. 특히 거기 웬만한 데는 또 이제 강남이 많습니다.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쭉쭉쭉 걸어갖고 택시 불러갖고 택시 타서 가서 내려서 바로 앞에 또 이제 병원이 있는 게 아니니까 조금 또 쭉쭉쭉 걸어.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다음 병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이동을 하는데 거기 너무 가까우니까 또 택시를 또 뭐 부르는 것도 안 돼. 그럼 거기서 막 또 이렇게 사거리를 건너서 택시를 잡아 타는데 택시가 또 가까우니까 잘 안 가. 막 이렇게 가는데 병원 가서 막상 하는 건 한 3분 앉아서 지난번에 저 처방해드린 약 뭐 먹고 어땠어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뭐 피 검사도 하고 무슨 검사도 하고 하는 건 병원 가서 했죠. 그러니까 주사를 맞거나 검진을 받거나 뭐 이런 조치를 반드시 해야지 이 병이 나아야 되는 것이 아닌 병들도 많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런 건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건 비대면 원격 진료를 안 해주냐고요. 솔직히 이제 약이라는 게 또 어떤 사람한테는 엄청 잘 되는데 나한테는 이게 막 굉장히 심한 부작용이 오는 약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약을 막 한 달치, 두 달치 막 이렇게 받아서 갖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1주, 2주, 길어봐야 2주 관리에 필요한 정도의 약 처방 정도를 하는 조치의 의료 행위는 그냥 의사가 문진하듯이 몇 개 물어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 몇 개 하고 아니 그러면 그건 비대면 원격 진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료 취약계층이라는 게 무슨 저기 섬에 사는 외딴 데 사는 이 거리상으로 누가 봐도 1차원적으로 저 사람은 의료 혜택을 받기에는 불편하겠다가 거리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는 해당이 되고 왜 우리는 해당이 안 되냐고요. 장애인이 뭐예요? 현관 밖을 나오는 것도 쉽지 않다니까. 그러면 혼자 못 가요. 그러면 꼭 무슨 뭐 가족이나 뭐 활동지원사나 뭐 누가 있어야 가는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활동지원사 시간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아니 그러면은 그 짧은 시간 안에 나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이렇게 관리 그러니까 뭐 생명이 위독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코로나는 완치가 됐는데 계속 뭐 후유증이 남는다 뭐 이런 거 아니 이런 거 정도는 솔직히 말해서 충분히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맨날 얘기하는 게 뭐 정확성이 떨어지고 뭐 오판을 할 경우도 있고 아니 그러면서 백신은 왜 그렇게 맞으라고 난리였어. 항상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것들을 취했을 때 이득이 그것들을 안 했을 때보다 조금 더 그 이득이 많으면 하는 거잖아요. 감수하고. 아니 자기네들 아쉬운 일에는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비대면 진료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절박하게 꼭 필요한 조치인데 뭐 의사협회에서 뭐 얘기한다는 게 뭐 그렇게 되다 뭐 아니 무슨 우리가 뭐 대단한 뭐 암 뭐 이런 걸 갖다가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로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환자들도 무서워서 싫어요. 하지만 그냥 약 처방 받는 정도. 하지만 이게 일반 의약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반드시 전문의가 그 처방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비대면 원격 진료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럼 난 일하다가도 얼마든지 약도 좀 다양하게 받고 난 사실 병원 가는 게요. 딱 병원을 간다 이렇게 막 그러면 벌써 그냥 진짜 온 이 진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법들 정도는 이거는 뭐예요? 법률가 의료 쪽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관심과 정성만 있어 얼마든지 이거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도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배 타고 가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가 힘드니까 되는데 장애인은 뭐 옆에 바로 병원 있고 하니까 아유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주면 안 돼. 도대체 그건 무슨 논리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요. 그 우리나라 그 건강보험 그 건강검진 제도 뭐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요, 이 장애인들한테는 2년에 한 번씩 저도 이제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사실 거기서 받는 거 뭐 소변검사 하고 소변검사 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면 거기 남녀 공용 화장실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 또 이렇게 들어가갖고 해갖고 뭐 어디다 놔야 된다 어디다 놔야 되는지도 모르고 거기 이제 다른 여자들이 있는데 남편이 쑥 들어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일단 그 딱 가면은 그 문진표 작성하잖아요. 이만큼이야 이만큼. 근데 저희 남편은 저랑 굉장히 오래 살았으니까 뭐 저희 집안 대력 뭐 이런 맨날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앵간한 거 다 알잖아요. 뭐 초경이 언제 시작됐는지 뭐 폐경이 언제 됐는지 기본적인 거 뭐 안 바뀌는 거 안 바뀌는 거 부모님이 뭐로 돌아가셨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같이 겪었으니까 알잖아. 근데 만약에 이런 걸 활동지원사 간다면 활동지원사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일일이 그거 다 불러주고 나 대답해야 돼요. 근데 그 짓을 매년 2년에 한 번 해. 그 다음에 옷 갈아입는 거.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병원을 일찍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나야 또 제가 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녀 공용으로 탈의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같은 곳을 계속 다니는데 그냥 갈 때마다 아유 이제 뭐 시각장애인이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럼 그러면 그리고 어디 갈 때마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요즘에는 대장 내시경 뭐 하기 전에 이렇게 체변을 우리 어릴 때 그 체변 이렇게 봉투에 담아오듯이 그 체변 검사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체변을 해갖고 봉투에 담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가족이 해줘야 되는데 아니 물론 이거 해주죠. 근데 제 스스로가 아니 이걸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 뭐가 있는지 적어도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본인이 혼자 해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은데 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게 물론 얼마나 내 건강을 챙겨주는 그 디딤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가까운 요즘에 뭐 여성 전문 병원 이런 데 많잖아요.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이 체열 검사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엔간한 거는 기초 검사 말고도 이 체열 검사를 통해서 기초적으로 알 수 있는 질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전문 쪽, 뭐 산부인과나 뭐 이런 여성 쪽 호르몬 관련돼 있는 이런 거는 제가 알아서 정기 검진하고 있고, 뭐 위 내시경 정도도 제가 그냥 편한 시간에 가서 수면 내시경 받으면 되는데. 이게 또 뭐 건강검진은 뭐 언제 받아야 되는지 미리 정해서 예약을 받다 보니까 수면 내시경이 이미 차 있으면 난 또 못 받아. 그러니까 저는 그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건강검진이 왜 나한테 필요한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건강검진 센터 안에서 이렇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안에서 뭐 일괄적으로 다 건강검진을 하면서 좀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 그거 건강검진 하겠다고 내가 일반 병원에 1박 2일로 입원해서 근데 그게 내가 정말 필요해서 하면 괜찮죠. 그게 아니잖아. 2년에 한 번 안 받으면 짝수 홀수 안 받으면 이게 법인 자체에서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 거잖아요. 아니 본인의 건강을 본인이 챙기게 하는 뭐 좋은 의도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누군가한테는 그게 족쇄라니까. 그걸 굉장히 기꺼이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라고.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은 소변 받아서 하는 것도 대변 받아서 내는 것도 난 다 일이에요, 일. 그리고 그 검사 받는 것뿐만 아니라 손잡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위로 갔다 내려갔다 아래로 갔다 전 정말 이 장애인들에 대한 정말 이게 배려라는 게 뭘 막 드립다 뭐 해주겠다가 아닌 걸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요런 의료 저는 분명한 건 보건과 복지는 분리돼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은 하지만 아직 안 분리됐으니까 뭐가 됐던 간에 보건 복지니까 요런 부분에 대한 적어도 그러면 업체에서도 뭐 회사에서도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을 때는
그 장애인의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뭔가 좀 여지를 주든가. 솔직히 제가 봤을 땐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도 또 올해 또 받아야 되는데 벌써 머리가 아파요. 왜냐면 저 사실 일요일자리 병원 다니면서 각각 개별적으로 검진을 사실 받거든요. 근데 이거 무슨 일괄적으로 위에서 내려 꽂아갖고 이거 무조건 받아야 되고 이거 안 받으면 벌금 내라고 하고 그 회사에 벌금 물리게 할 수 없으니까 받아야 되고 이거 결국 뭐예요? 저는 돈 벌려는 솔직히 과잉진료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뭐 그걸로 해서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는 뭘 안 하면 돈을 벌금으로 낸다는 건 사실은 이거는 어느 정도 개인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의무사항으로 들어가서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벌금이라는 거는 불법행위잖아요. 어떻게 개인의 건강권을 불법행위로 보죠? 제가 봤을 때는 건강검진으로 그 병원에서 버는 수익이 아마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의료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존재해서는 안 되겠죠. 적어도 이 법이 정말 이 장애인들 특히 이 장애인으로 규정하는 그 기준부터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지 않을까. 여태까지 안 썼으면 이제 중간에 들어오시는 장관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잖아요. 교체가 돼도. 근데 이렇게 새 정부가 들어서고 딱 새 내각이 꾸려졌을 때 알잖아. 분명히 제가 김승희 내정자께서 만약 장관이 되시면 꼭 이 역할은 본인은 오히려 그 한쪽의 이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실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뭐 어떤 관점에서 그 장관 내정자의 동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본인이 반드시 정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뭔가 이 보건과 복지에 관련돼 있는 정말 필요한 역할을 그 가치 있게 해주시는 사명감이 있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꼭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이 시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좀 알려져서 다가 안 되더라도 하나씩이라도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소아당뇨 환자들은 장애인으로 편입되는 건 이건 정말 상식인데 이거조차가 안 돼 있는 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저는 한 단계 한 단계 할 수 있는 것부터 그 장관직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 꼭 반드시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